칼리굴라는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조카이자 양자인 게르마니쿠스 카이사르의 아들로 아버지 휘하의 군인들에게서 칼리굴라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AD 19년 아버지가 33년의 어머니인데 아그리피나마저 죽었으며 31년과 23년의 형들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네로와 드루수스 카이사르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티베리우스가 교사한 것이라고 여겼다. 칼리굴라와 나머지 세 여동생은 살아남았으며 그는 아버지의 잘 알려진 이름을 따서 가이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라는 이름을 택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만이 있어도 내색할 수 없었고 모두가 조용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야 했다. 로마 제국에서 자기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일은 매우 위험했다.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곧바로 체포되기 일쑤였다. 죽음조차도 그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떠돌 정도였다. 카프리 섬에서 말년을 보내던 천하의 티베리우스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드디어 로마의 숨통이 틔었다. 로마에서는 티베리우스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지 말라는 여론이 커졌다. 시민들은 그가 죽고 나서야 체포, 공개재판, 처형과 같은 끝없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의 몸에서 모든 힘과 혼이 빠져나갔는데도 원로원은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떠는 이를 되풀이하다 보니 두려움이 몸에 밴 것이다. 원로원은 감옥문을 열지 못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투옥되어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티베리우스가 죽던 날 처형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형 집행자들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범적인 공무원들이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형수들의 목을 졸랐다. 다음 날 또는 다음 주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티베리우스가 정말로 죽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었겠는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잔혹함과 힘은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잃지 않았다. 연락병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200km나 되는 거리를 48시간 안에 내달렸다. 티베리우스가 묻힌 미세눔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새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다. 곧 원로원이 소집되었고 로마의 새 주인을 황제로 추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4살밖에 안 된 가이우스 카이사르, 흔히 칼리굴라라고 불리는 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티베리우스에게 추방을 당한 아그리피나와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다가 오래전 세상을 떠난 게르마니쿠스 사령관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대부분의 지배계층 자녀들은 세이아누스와 티베리우스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칼리굴라는 살해하기에 너무 어리고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3명의 여동생과 함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국가반역죄로 체포되자 칼리굴라는 할머니인 안토니아의 보살핌을 받다가 카프리에 있는 늙은 황제의 궁으로 보내졌다. 그는 당시 19살이었다. 칼리굴라는 싫든 좋든 간에 자신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황제는 칼리굴라와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칼리굴라를 법정에 세울 만한 말이나 행동을 찾아내려 했지만 칼리굴라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 가족에게 일어났던 불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언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느냐는 식이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스럽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얼마나 순종적이고 충성을 다했던지 훗날 사람들은 칼리굴라만 한 노예도 없었고 티베리우스만큼 악덕한 주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내면에는 일찍부터 잔인하고 과격한 것을 좋아하는 사악한 본성이 숨어 있었다. 칼리굴라는 죄수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되는 장면을 즐겨보았다. 그는 가발과 긴 옷으로 변장을 하고 술집과 음탕한 장소들을 드나들었다. 티베리우스 황제도 이 사실을 잘 알고서 가이우스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비롯해 온 국민에게 불행이다 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후손 중에 얼간이나 악질들만 남았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칼리굴라의 몸속에는 증조부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뿐 아니라 안토니우스의 피도 흐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칼리굴라는 승전장군과 악티움의 전의 패자의 모습을 동시에 닮은 사람이었다. 안토니우스에게서 물려받은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 동양적 낭만에 대한 병적인 동경 그리고 남매 간 결혼에 대한 욕구가 칼리굴라에게 끼친 영향이 점차 드러났다. 칼리굴라는 늙은 황제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명령하고 조사를 낭독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게르마니쿠스와 증조부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늘어놓았다. 그 이후 그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캄파니아의 섬으로 여행을 갔다. 칼리굴라는 가족의 유고를 거두어 로마로 옮기게 한 후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아우구스투스의 묘에 안치했다. 원로원에는 살아있는 여동생 3명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도록 요구했다. 칼리굴라는 자신과 사촌지간이자 공동상속자이고 선왕인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티베리우스에게 역시 각별한 신경을 썼다. 칼리굴라는 17살이 된 어린 티베리우스를 아들로 입양하고 청년 백작이라는 자기를 내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령했다. 칼리굴라는 다음 희생양으로 마크로라는 이름의 근위대장과 그 부인을 골랐다. 마크로는 악명 높은 세이아누스의 후임자로 칼리굴라가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도운 인물이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어느새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마크로를 이집트 총독으로 임명하고는 그와 그의 부인이 배에 오르기 전 자살 명령을 내렸다. 칼리굴라는 로마 귀족의 결혼식 도중에 신부를 납치하여 자기 여자로 삼은 적이 2번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 여자들도 모두 쫓겨났다. 카이소니아라는 여인은 아름답지도 젊지도 않은 데다 사치스럽고 경박한 여자였으나 칼리굴라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았다. 칼리굴라는 그녀에게 군인의 옷을 입히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게 한 다음 자기 곁에서 함께 말을 타게 했고 친구들에게는 종종 그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칼리굴라는 카이소니아가 딸을 낳고 나서야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답게 행동했다. 그 딸아이가 칼리굴라의 혈육이라는 사실은 아이의 버릇없는 태도에서 드러났다. 이후 칼리굴라는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가장 존경받는 원로원 의원들은 토카를 입은 채 칼리굴라가 탄 마차 옆에서 뛰어다녀야 했고 칼리굴라가 의자에 누워있을 때에는 노예처럼 그 뒤에 서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비밀리에 살해되었다. 한 번은 황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재무관에게 매질을 하도록 했는데
먼저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군인들이 채찍을 휘두르기 좋게 그를 군인들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했다. 검투사 경기가 있을 때에는 관객이 더위에 땀을 흘리도록 일부러 천막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누구도 경기장을 떠날 수 없게 했다. 그는 종종 굶주린 맹수를 경기장에 풀어놓고 검투사 대신 늙고 병든 사람과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들을 경기에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황제의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곡식창고를 폐쇄하고는 기아 상태를 선포했다. 또 감옥을 돌아다니며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줄 만한 죄수를 직접 고르기도 했는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를 전부 끌어내라고 했다. 황제는 선량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직접 잡아다가 네 발로 기어 다녀야만 하는 좁은 우리에 가두는가 하면 잔혹한 농담으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다. 자기 손으로 외딴 섬에 투옥시킨 여동생에게 자기 선뿐 아니라 칼도 갖고 있다고 전하라는 식이었다. 칼리굴라는 사형 선고장에 서명을 할 때 이제야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라고 중얼거리면서 사형 집행자에게 사형수가 고통스럽게 죽게 하라 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한증오하게 내버려두라. 이것이 칼리굴라의 모토였다. 황제는 결코 만족을 몰랐다. 그는 신이 되고 싶었다. 칼리굴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목욕탕을 짓게 했고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요리와 음료를 만들게 했다. 로마의 네미 호수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최고급 유람선이 떠다녔다. 칼리굴라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제방을 설치하기도 했다. 인공으로 가파른 절벽을 깎는가 하면 평지는 산으로 사는 평지로 만들었다. 모든 공사는 순식간에 완성되어야 했다.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다. 칼리굴라는 정치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티베리우스가 물려준 전 재산 27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탕진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로마 재력가들의 상속자로 내세운 뒤 그런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계속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독이 든 음식을 보냈다. 국고는 무차별적인 압류 덕에 다시 채워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칼리굴라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3시간 이상 자지 못했다. 천둥이 치면 황제는 침대 밑으로 숨었다. 그는 여자 옷을 입고 황금색 수염을 길렀다. 오른손에는 신들의 상징인 번개 모형이나 삼지창 또는 뱀 형상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러고는 궁전에서 춤 공연을 열어 스스로 주인공이 되었다. 거의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황제는 3년 10개월 8일 동안 로마를 지배했다. 장교들이 황제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칼리굴라는 더 오래 통치하려 했을 것이다. 고문, 살인, 막대한 세금 착취 등으로 인해 칼리굴라는 장교들의 미움을 샀다. 과거 큰 군사적 업적을 이뤄냈으며 근위대의 부군단장을 지낸 카시우스 카이레아라는 노인은 위험을 피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바로 이 사람이 칼리굴라의 광기를 끝장냈다. 칼리굴라 황제는 카이레아에게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다른 장교들 앞에서 이 부군단장을 놀림거리로 삼았다. 카이레아는 비록 적은 수였지만 반란군을 결성했다. 그는 40년 1월 24일 극장의 지하복도에서 황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칼리굴라가 극장에서 나가려던 순간 카이레아는 황제의 목에 비수를 꽂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황제의 가슴을 찔렀다. 당신의 운명은 이것으로 완성되었소. 카이레아가 소리쳤고 칼리굴라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져 몸을 비틀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칼리굴라는 절규했지만 결국 30군데나 칼에 찔리고는 목숨을 잃었다. 한 백인 대장이 칼리굴라의 아내 카이소니아마저 죽였다. 칼리굴라의 딸은 벽에 부딪혀 머리가 깨져 죽었다. 칼리굴라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지만 거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 염소가 스스로 지어낸 소문일 거야. 이 소문을 내고 지켜보다가 또 사람들을 곤란에 처형하려고 들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은밀히 말했다. 결국 칼리굴라의 관기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더 머무르다가 떠났다. 로마의 폭군 클라우디우스,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 기원전 10년 8월 1일 루구두눔에서 드루수스와 그의 아내 안토니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였다. 반세기가 지난 41년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추대되었다. 그는 칼리굴라 황제의 삼촌이자 티베리우스 황제의 조카였다. 클라우디우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고 항상 병마와 싸우며 자랐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몸이 매우 약하고 머리가 나빴으며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하나 정말로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머니 안토니아는 그를 일컬어 잘못 태어난 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연히 클라우디우스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보면 내 아들 클라우디우스보다 멍청하다 라는 표현을 썼다. 할머니인 아우구스타도 클라우디우스를 무시했다. 할머니는 손자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야단칠 일이 있어도 소리만 몇 마디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클라우디우스의 누이인 미빌라는 오빠가 정권을 잡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닥칠 불운을 마음 아파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생전에 클라우디우스 때문에 걱정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고 한 자문위원에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보이는 행동을 못하도록 항시 그의 곁을 지켜야 한다 라고 충고했다. 그는 어린 클라우디우스가 원형 경기장에 가면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황제의 좌석에 앉지 못하게 했다. 비원장에는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를 세 번째 상속자 부리에 포함시켰다. 클라우디우스는 식사 시간에 지각이라도 하면 한참 동안이나 화려한 식탁 주위를 돌며 앉을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는 식사 시간에 종종 졸거나 잠이 들었다. 사람들은 올리브씨나 대추씨 등을 던지며 그를 놀렸다. 식탁에 앉아 잠이 들어 코를 골면 사람들은 그의 손에 슬리퍼를 신긴 다음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고 클라우디우스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비비다가 깜짝 놀라면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클라우디우스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로마시대 근교에 있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캄파니아에 위치한 별장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놀이와 모임을 즐기고 살았는데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그의 생활이 결코 고상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정말 어딘가 모자라는 바보였을까? 어떠한 직책이나 임무도 부여받지 못하고 늘 무시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이 유별난 클라우디우스는 한마필 관리 관계인에게 늘 감시와 잔인한 괴롭힘을 당했다. 클라우디우스가 훌륭한 황제가 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클라우디우스는 우연한 기회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칼리굴라 황제가 궁전에서 살해된 후였다. 반란 세력은 칼리굴라를 제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 죽였다. 클라우디우스 역시 한결장으로 보내진 상태였다. 황제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클라우디우스는 다락방으로 달려가 문 앞에 쳐진 커튼 뒤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다. 한 병사가 클라우디우스가 숨은 커튼 앞으로 다가왔다. 병사는 클라우디우스를 임페라토르라고 불렀다. 병사는 클라우디우스를 밖으로 모신 다음 가마에 태우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로마군의 진영으로 향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겁도 났다.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었다. 가마에 실려가는 클라우디우스를 본 사람들은 그가 처형받기 위해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 시민들은 거리를 서성이며 새로운 황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원로원이 소집되었고 황제직위 자체를 다시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군인들은 클라우디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자 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이를 허락했다. 그는 모든 군인에게 1인당 1만 5천 세스테르티우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클라우디우스처럼 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대개 황제 임기는 지급하는 돈이나 선물의 양에 비례했다. 클라우디우스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많은 죄수들을 사면해 주었다. 그리고 할머니인 리비아를 신격화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서약을 할 때면 언제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클라우디우스는 화려한 공연을 즐겼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취향을 갖고 있었다. 원형 대경기장에서는 모든 것에 신물이나 새로운 것을 원하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 항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차 경주,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야생동물 사냥 등이 선보여졌다. 그리스 중북부 출신의 기수들은 공연장 안에서 맹수들을 쫓아야 했고 짐승들이 지쳤을 때 그 목에 올라타 뿔을 잡고 완전히 굴복시켜야만 했다. 황제는 급하게 준비하여 완벽하지 못한 저녁 식사에 모든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축소형 검투사 경기를 시작했다. 황제는 이러한 경기를 즐겼고 승자에게 직접 금화를 쥐어주며 사람들의 흥을 돋웠다. 클라우디우스는 맹수를 상대로 싸우는 경기와 땡볕 아래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검투사 경기를 가장 좋아했다. 그나마 인간적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검투사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한 적이 있었으나 이 규정이 무시된 지는 이미 오래였다. 클라우디우스는 이른 아침부터 원형 경기장을 찾았고 시민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긴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켰다. 황제는 직업 검투사들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대 연출가, 기계공 또는 원형 경기장 직원들의 사소한 다툼에도 사생결투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클라우디우스는 2번 약혼했었다. 에밀리아 레피다라는 여인과는 결혼도 하기 전에 결별했고 리비아 메둘리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결혼식 당일에 죽었다. 이후 클라우디우스는 2번 결혼을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첫 번째 부인과는 사소한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졌고 두 번째 부인은 생활이 무절제하고 살인 혐의를 받아서 이혼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사촌뻘인 바르바투스 메살라의 딸 발레리아 메살리나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메살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이름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할 당시 메살리나는 17살이었다. 다시 말해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와 33살이나 차이가 났다. 메살리나는 날씬했고 아마도 금발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로마의 시인은 그녀가 가발을 썼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메살리나가 진짜 금발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열정적이고 다혈질의 성격이었다.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에게 황위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었고 이것이 그녀가 평생 유일하게 잘한 일이었다. 칼리굴라나 테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모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는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황제는 집권 당시 있었던 유일한 전투, 즉 브리타니아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게 한 이 전투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브리타니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브리타니쿠스를 낳은 메살리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검투사와 무용수, 미남과 추남을 가리지 않고 온갖 신분의 남자들과 내키는 대로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자들을 제멋대로 부렸다. 섬뜩한 복수극의 희생자가 될까봐 그 누구도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다. 메살리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난잡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시민권과 관직 및 혜택을 팔았다.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질리는 법이다. 메살리나는 그 어떤 남자에게도 거부를 당하지 않자 로마에서조차도 들어본 적 없는 퇴악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메살리나는 로마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인 가이우스 실리우스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녀는 실리우스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후 그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았다. 실리우스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메살리나에게 맞서는 것 역시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메살리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고 모든 일이 조용히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상황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연애는 메살리나에게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로마를 충격에 빠뜨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공개석상에 실리우스와 함께 등장하기도 하고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그를 찾아가기도 했다. 타키투스는 이렇게 보고한다. 메살리나의 행각은 극에 달했고 노예와 해방노예를 비롯한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녀의 애인에게 황제권이 계승된 것처럼 대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아내와 실리우스의 관계를 모르는 듯했다. 아니면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메살리나와 실리우스의 행동은 더욱더 대담하고 뻔뻔스러워졌다. 실리우스는 더 이상 불안해하느니 차라리 일이 터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게다가 그는 늙은 클라우디우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24살이
40살이 된 메살리나와 결혼하고 브리타니쿠스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메살리나와 실리우스는 요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중결혼을 한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가 자신과 이혼할 것이라 생각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메살리나의 이중결혼에 대해 알았다. 그러나 황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누구도 황제에게 황후의 이중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해 타키투스의 주장대로 황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관이었던 나르키수스는 책략가일 뿐 아니라 능력 있는 행정관이기도 했다. 그는 메살리나가 국정에 간섭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거슬렸다. 클라우디우스가 오스티아에 머무는 동안 나르키수스는 왕족 여인 2명을 설득하여 황제에게 메살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칼푸르니아는 황제 앞에 엎드려 메살리나가 실리우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다른 여인도 이 말이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칼푸르니아는 나르키수스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권했다. 황제 폐하께서 이혼당한 남편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로마의 시민들, 원로원, 온 군대가 메살리나와 실리우스의 결혼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실리우스가 로마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나르키수스는 경고했다. 가을이었다. 메살리나는 사치스러운 포도 수확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대범하고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다. 모피를 걸친 여자들은 바쿠스 신이 여사제인 양춤을 추었다. 메살리나 역시 모피를 입고 등장했으며 실리우스는 포도 넝쿨로 된 관을 쓰고 나타났다. 메살리나를 연모했던 발렌스라는 자가 나무에 올라가 이렇게 외쳤다. 오스티아에서 폭풍이 오고 있어요. 정말로 오스티아에서 클라우디우스가 오고 있었다. 그는 근위대를 이끌고 다가왔다. 총지휘는 나르키수스가 맡았다. 다만 클라우디우스는 복수를 하기 위해 달려오는 용감하고 대범한 모습이 아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직도 황제가 맞느냐고 물었다. 메살리나는 이내 남편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실리우스는 포름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사라졌다. 메살리나는 작고 형편없는 마차를 타고 오스티아로 갔다.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모두들 그녀의 난잡하고 양심 없는 행동을 기억했다. 황제는 마차에 쭈그리고 앉아 꼼짝도 않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머리가 흔들거렸다. 메살리나가 다가와도 황제는 그녀를 못 본 채했다. 메살리나는 어머니와 함께 루쿨루스의 정원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졌다. 어머니는 처형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말했지만 메살리나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 양심이나 명예심, 자존심 같은 것을 잃은 지 오래였다. 생각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나르키수스가 보낸 자객들이 도착했다. 메살리나는 떨면서 목에 칼을 들이댔으나 스스로 찌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한 사형 집행자의 칼에 맞아 죽었다. 클라우디우스는 식사 도중 메살리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었는지는 황제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황제도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다. 클라우디우스는 술잔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셨다. 한참 술을 마시던 황제는 무엇인가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황후는 왜 식사하러 오지 않나? 메살리나의 죽음 이후 당시 58세였던 황제는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결혼 생활에는 늘 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러나 이 말을 내뱉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의 인생에는 새로운 여자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예전에 자신이 쫓아버렸던 파이티나가 다시 마음에 들었다. 황제는 칼리굴라의 전 부인이었던 롤리아 파울리나와도 관계가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권세욕에 불타는 율리아 아그리피나의 뜻대로 되었다.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의 형인 게르마니쿠스의 딸이었다. 이기적이고 교활한 33살이 아그리피나는 친척관계를 이용하여 황제와 가깝게 지내며 그를 온갖 애교와 교태로 사로잡았다. 아그리피나와의 관계가 근친상간이었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는 원로원이 자신과 아그리피나를 국가의 안녕을 위해 강제로 결혼시키도록 손썼다. 결국 삼촌과 조카의 결혼도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로마는 완전히 변했다. 모든 것이 아그리피나의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경박한 메살리나처럼 국가를 상대로 가벼운 장난만 치는 것이 아니었다. 아그리피나는 강하고 남성적인 지도력을 지닌 여장부였다. 타키투스는 그의 대표작 연대기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를 조종하는 진정한 로마의 지배자였다. 메살리나는 정치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반면 아그리피나의 관심은 온통 정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그리피나의 목적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그리피나는 12살이 네로를 클라우디우스의 딸 옥타비아와 약혼시켰다. 네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이자 동시에 사위가 되었고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와 공동으로 황제 계승 서열 1순위에 올랐다. 브리타니쿠스는 점점 밀려나 두려움에 떨었다. 네로는 큰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유명한 세네카가 그의 스승이 되었다. 결국 클라우디우스는 네로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왕자 직위를 부여했다. 이로써 아그리피나의 목적은 거의 달성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안에 넣은 것을 지키는 일이다. 궁전 안 많은 사람들이 아그리피나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재빨리 진행되어야 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일 때문에 클라우디우스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클라우디우스가 좋아하는 버섯 요리를 준비했다. 물론 독약이 든 요리였다. 문란하고 무질서한 로마 시대에 굉장히 바빴던 그 유명한 독약 전문가 로쿠스타가 아그리피나를 도왔다. 클라우디우스는 버섯 요리를 먹은 후 말을 못하게 되었고 밤새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다른 기록에는 클라우디우스가 버섯 요리를 먹고 이를 토해내자 아그리피나가 다시 강장제에다 독을 넣어 그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아그리피나는 궁전의 모든 문에 감시원을 세워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브리타니쿠스가 햄릿처럼 아버지가 살해되었다는 의혹을 갖지 못하도록 그를 꼭 껴안고 슬픔을 못 이기는 척 도와주지 않았다. 서기 54년 10월 13일 황궁의 문이 열렸다. 17살이 네로가 등장했다. 군인들은 환호했다. 로마의 거리에서는 노파 여럿이 모여 클라우디우스가 마지막 재판을 할 때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황제가 죽기 전 혜성이 나타났고 클라우디우스 부친의 묘기에 번개가 내리쳤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네로의 아버지 그나이우스는 AD 40년경에 죽었으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증손녀인 어머니 소 아그리피나 손에 자랐다. 아그리피나는 두 번째 남편을 독살한 뒤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가 되어 황제의 친아들인 정통 후계자 브리타니쿠스를 제쳐두고 자기 아들 네로를 후계자로 삼도록 황제를 설득했으며 황제의 딸 옥타비아를 네로와 결혼시켰다. 그녀는 황제와 결혼하기 전인 48년의 황제의 전처였던 발레리아 메살리나의 살해에 가담하기도 했으며 55년에는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는 등 네로를 권좌에 앉히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고 자신을 반대하는 궁정 고문관들을 제거했으며 54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마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 황제가 죽자마자 그녀는 근위대장인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부루스를 통해 근위대가 네로를 황제로 선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원로원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으며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17세도 채 안 된 소년에게 절대권이 넘어갔다. 아그리피나는 어느덧 39살이 되었다. 그때까지 그녀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그녀의 아들인 네로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우스와 공동통치자였고 클라우디우스가 살해된 이후에는 사실상 로마의 주인이었다. 54년 10월 13일 저녁 클라우디우스의 피가 아직 손에 묻어있는 어머니를 네로는 최고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클라우디우스의 장례식 때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이자 새 황제인 네로가 추모 연설을 낭독했다. 네로는 그전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도미티우스처럼 아에노바르부스라는 이름도 사용했었다. 도미티우스는 붉은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했다. 네로의 얼굴에도 붉은색 수염이 나기 시작했다. 네로는 이 추모 연설에서 황제 가문의 오랜 전통을 이야기했다. 그는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을 나열했다. 또한 로마가 자신의 양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단 한 번도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원로원 의원들은 감동했고 네로에게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그러나 네로는 자신이 그런 소리를 듣기에 아직 너무 어리다며 그 칭호를 정중히 거절했고 이는 더욱 좋은 인상을 남겼다. 네로의 연설은 그의 스승이자 고문이었던 철학자 세네카가 쓴 것이었다. 세네카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어서 로마가 네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네로의 연설이 세네카가 쓴 것이라는 사실은 로마 시민들도 아는 바였다. 네로는 연설을 쓸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또한 말솜씨도 없었다. 그나마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려졌다. 네로는 많은 것을 약속했다. 그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도 없으며 즉위 후 아무런 보복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유착, 고위간직의 호의호식 및 뇌물거래, 법정비리의 척결을 약속했다. 또한 전쟁의 종식에도 의지를 보였다.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로마의 황제들 중 가장 뛰어났던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했다. 그러나 네로에게는 이 이상적인 공약들을 실천하기 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집안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가능성이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가 아직 살아있었다. 그 자체가 네로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축제 때 친구들과 즐기던 네로는 브리타니쿠스에게 일어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했다. 네로는 그가 톡톡히 망신당하길 바랐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브리타니쿠스는 당당하게 일어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상속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아마 이 사건이 네로가 자신의 의붓 형제였던 브리타니쿠스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네로는 독약 전문가 로쿠스타를 감옥에 가둔 근위대 부군단장 율리우스 폴리오를 찾아갔다. 그는 폴리오와 로쿠스타에게 정권 안정을 위해 당장 강한 독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단번에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독약이 제조되었다. 네로는 브리타니쿠스를 포함한 황제 자녀들과 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식사를 했고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항상 브리타니쿠스의 음식과 음료를 먼저 맛보았던 하인이 있었기 때문에 독살 계획이 탄로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네로는 브리타니쿠스에게 아주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게 조치했다. 하인이 음료를 맛보았지만 브리타니쿠스는 뜨겁다는 이유로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하인이 음료에 차가운 물을 섞었는데 이 차가운 물에 독이 섞여 있었다. 독은 순식간에 브리타니쿠스의 몸에 퍼졌고 브리타니쿠스는 즉사했다. 브리타니쿠스 옆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도망쳤다. 당황한 어른들은 네로를 쳐다보았다. 네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브리타니쿠스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발작이 재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일 아닐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그리피나는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젠가는 자기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것이라고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브리타니쿠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클라우디우스 집안의 마지막 적자였던 브리타니쿠스는 그의 누이 의붓 형제의 계모가 보는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네로가 황위를 찬탈한 지 4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네로는 인간적이고 사교적인 새 황제였고 예술적 재능도 있었다. 연극에 큰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네로는 로마에서도 공연을 하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했다. 네로는 의상과 마스크를 모두 갖추고 배우들과 함께 연극 무대에도 올랐다. 그는 신과 영웅들의 마스크를 자신 혹은 애인이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생김새로 만들도록 지시했다.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한 오레스테스 역할을 맡기도 하고 장님 오이디푸스와 발광한 헤라클레스도 연기했다. 그런 다음에는 승마놀이로 눈을 돌렸다. 네로는 처음에는 목마를 가지고 노는 것에 만족해했다. 그러다가 남몰래 로마의 경마장에서 구경을 했다. 나중에는 경마 경기에 참가해 수상 경력을 넓히고 싶다고 솔직히 공표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공원에서 노예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기수로 출전했다. 온 세상은 이제 네로의 승부에 대한 집착을 알게 되었다. 음악 축제가 열렸던 모든 그리스 도시들은 네로에게 앞다투어 월계관을 보냈다.
네로는 그리스인들만이 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섬세한 귀를 가졌다. 그들만이 내 음악을 듣고 즐길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로 갔다. 그는 수많은 축제에 참가했고 이미 개최되었던 축제들은 네로를 위해 다시 한번 열렸다. 네로가 노래를 시작하면 누구도 극장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심지어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조차도 극장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와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황제의 노랫소리였다. 네로의 노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남자들은 몰래 담을 넘어 탈출했다. 죽은 척하여 극장 밖으로 운반되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65년에 개최되었던 네로니아에서는 많은 인파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황제이자 예술가였던 네로는 공연 전에 늘 긴장하고 걱정했다. 그는 심판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눴고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네로는 규칙들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했고 승자로 임명되면 무척 좋아해 월계관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전 승자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 그들의 입상과 흉상들을 시공장에 갖다 버리라고 명하기도 했다. 네로는 경기를 하던 도중 마차에서 밖으로 미끄러진 적이 있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마차에 올랐지만 결국 경기를 완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는 상을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원전 800년 전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올림픽 경기는 네로가 그리스를 떠나기 전까지 그를 위해 2년마다 개최되었다. 네로는 그리스를 떠나기 전에 아카이아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 지방 전체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네로가 코린트에서 한 선언은 비문을 통해 원문 그대로 남아있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그리스인들이여, 너희들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 그리스의 전성기 때도 서로 싸우느라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내가 선사하겠다. 이제까지 황제들은 도시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한 국가 전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나 네로뿐이다. 이 연설은 네로의 지나친 자신감을 잘 나타내준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연극에 불과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도 했다. 네로는 모든 그리스적인 것을 숭배했다. 그리스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경기, 연극, 예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기호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능가하는 만족은 없다고 생각했다. 네로의 진심은 그리스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로써 네로는 오래도록 그리스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네로가 죽자 그리스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구원자이자 은인으로 여기며 신처럼 숭배했다.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들의 친구였던 네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불멸의 명예를 갈망했던 네로는 적어도 그리스인들을 통해 사후에 자신의 꿈을 이룬 셈이다. 네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는 아들의 행실을 자주 나무랐다. 네로는 자신이 풀어준 노예 클라우디아 아크테를 애인으로 두고 있었다. 옥타비아는 아직 네로의 정실 부인이었지만 네로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네로가 아크테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소리를 들은 아그리피나는 광분했다. 당시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들은 해방 노예들과 정식 혼인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네로는 아크테가 왕족 출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둘은 결국 결혼하지 못했지만 아크테는 네로가 죽을 때까지 그를 따랐고 함께 매장되었다. 네로는 아크테와 가깝게 지내면서 아름답고 총명했던 포파이아 사비나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포파이아는 네로의 친구이자 원로원 의원인 오토의 아내였다. 오토가 둘의 관계를 추궁하자 네로는 그를 루시타니아 총독으로 임명하고 로마에서 쫓아냈다. 네로와 욕심 많은 포파이아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다. 포파이아는 네로에게 아내와 이혼하라고 설득하면서 옥타비아의 자리를 넘보았고 이를 반대한 네로의 어머니와 네로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인연을 끊고 말았다. 아그리피나와 포파이아는 서로를 증오했다. 이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네로를 차지할 수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은 죽어야 했다. 네로는 어머니를 죽이는 계획을 짰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속속들이 잘 아는 데다 집에서만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녀를 독살하기는 쉽지 않았다. 네로는 어머니를 선박으로 유인하고 그 배를 침몰시켰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해안가까지 수영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곧바로 아들 네로에게 그녀가 살아있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모두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로는 아그리피나를 좋지 않게 보았던 브루스와 세네카에게 자문을 구했다. 브루스는 로마에 근위병을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네로의 전 스승이자 네로가 자유롭게 놓아준 아니케투스에게 맡기라고 했다. 아그리피나는 포위되었고 그녀의 하인들은 끌려갔다. 마침내 황제의 어머니는 살해되었다. 59년 3월 20일의 일이었다. 군인들이 아그리피나에게 칼을 들이대자 54살의 아그리피나는 소리쳤다. 네로 황제를 낳은 이 몸을 죽이시오. 네로는 자신의 아내 옥타비아를 몇 번이나 목졸라 죽이려고 했다. 결국은 포파이아의 압력으로 네로는 옥타비아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혼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다며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재판 중 모든 증인들은 그녀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자 네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아니케투스를 원고 측 증인으로 내세웠다. 아니케투스는 옥타비아와 부정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해야 했다. 사람들은 20살도 안 된 옥타비아의 동맥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피가 흐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뜨거운 목욕탕에 가두고 질식사시켰다. 결론으로 네로에 대한 평가는 그가 10년 넘게 제위를 지킨 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행적상 폭군이라는 것에는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부 업적이 주목을 받으며 재평가를 받은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 의견 중에서는 제정신 아닌 짓들을 많이 저지르기는 했으나 네로 본인은 크게 잔인하지도 전국에 아예 관심이 없지도 않았다. 단지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예술가적 기질이 너무 강한 데다 몇 가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반란으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고보는 의견도 있고 콤모두스, 포카스 등과 동일선상에 놓일 폭군은 아니더라도 네로는 폭군이며 부적격자였다. 그가 저지른 실책은 칼리굴라보다 더 심각했다.
네로의 치세는 로마 제국에 분명히 악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가 실각한 뒤 내전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그 실책들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 아들들에 의해 정리됐다는 주장도 있다. 즉, 오늘날 재평가를 받으면서 네로는 과거처럼 무조건 폭군이라고 비난만 받고 있지는 않고 본인이 한 일에 비해 후대에는 악명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며 동정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로마 대화제의 배후에 네로가 있었다는 루머는 거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그가 만든 황금궁전, 코로블로 숙정 등에 연이은 행동은 분명 그의 몰락을 가져온 최대 실책이었고 군대의 신임까지 잃게 해 결국은 몰락의 결정타가 되고 말았다. 또 무리한 친족 사례와 스승 세네카 처형 등은 반대파들이 그를 실각시킬 당시 내건 명분 중 하나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재평가를 하는 측 역시 이전까지의 황제들과 달리 진짜 악행을 수없이 저지른 네로를 동정할 뿐 네로가 분명히 폭군이자 암군이라고 한다. 즉, 네로는 여러모로 거대한 제국 로마의 통치자 노릇을 하기에는 부적격한 인물이며 그가 저지른 악행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평가될 여지만 있을 뿐 피할 수 없다. 로마의 폭군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황제. 코모두스의 아버지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놀랍도록 차분한 인물이었다. 그는 잔잔한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의 평온함을 찾은 사람이었다. 동시에 이런 호의적이고 낙천적인 박애주의자의 자세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기도 했다. 그는 일부러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부인에게 한없이 용서를 베풀었고 아들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그를 황제로 만들었다. 19세의 코모두스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카시우스 디오는 자비로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전염병이 아니라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사들의 계략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황제가 이 범죄를 눈치챘으면서도 자신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고 군사들에게 새 황제에게 복종할 것을 명했다고 기록하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입양제도를 따르지 않은 최초의 황제였다는 사실이다. 로마 황제들의 이세는 대부분 대제국을 책임지기에 자질이 부족했다. 따라서 입양은 황제의 세습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동시대의 가장 훌륭하고 이름 높은 스승들이 아들 코모두스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역사학자 아일리우스 람프리디우스는 이를 두고 제자의 성격과 궁한 스승의 무능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아이러니한 말을 남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교훈이 사실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쓸모가 없었던 것일까? 코모두스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을까? 파우스티나는 정말 그녀를 따라다니던 소문처럼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모든 것은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황제가 아들을 교육시킨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교육자 중 한 사람인 세네카가 네로를 가르쳤으나 네로가 비열하고 사악한 모습 그대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를 기억할 것이다. 코모두스는 4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통치를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때 이미 아들의 무능함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았다. 어쩌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받는 지나치게 논리적인 부모이자 절대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들에게 언제나 최선만을 바라다 결국은 범죄자의 아버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었다. 이제 코모두스는 홀로 자신의 큰 군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코모두스에게는 파디족과 마르코만니족을 제압한 후 그 지역을 평정함으로써 게르만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과제만 남았다. 그러나 젊은 황제는 곧 온갖 좋지 못한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코모두스 옆에는 연극배우와 질 나쁜 젊은이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제에게 그 미개 지역에서의 전쟁이 극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도나우강 너머의 끔찍한 풍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결국 코모두스는 게르만족과 매우 관대한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는 선왕이 많은 노력을 들여 차지한 새로운 지방들을 포기했다. 코모두스는 전쟁을 쉽게 그만두었다. 이것은 선친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랐다. 코모두스는 아우렐리우스의 오래된 지인들이 충고한 것과는 달리 전쟁에서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모두스 황제는 승전 행렬과 함께 로마로 돌아왔다. 술주정뱅이 패거리들 중 한 명이었던 사우테루스는 젊은 황제가 탄 마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코모두스 황제는 시시때때로 몸을 돌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키스를 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황제 중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골칫덩어리 아들은 대로마 제국의 모든 보물을 탕진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밤에는 술집과 홍등가를 넘나들었고 낮에는 범죄자와 그들의 공범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 로마의 속주를 통치하게 했다. 원로원은 그를 증오했지만 그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 언제나 그렇듯이 아첨을 떨었다. 코모두스 황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것을 느낄수록 더 많은 피를 보려고 했다. 곧 반대파 사람들이 모여 황제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코모두스의 누이인 루킬라, 콰드라투스 그리고 근위대장인 파테르누스가 주범들이었다. 클라우디우스 폼페이아누스라는 사람이 암살을 단행하기로 했다. 183년 어느 저녁이었다. 코모두스는 막 원형극장의 좁고 어두운 문을 통과해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폼페이아누스가 칼을 들고 나타나 황제에게 이 칼은 원로원에서 보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보 같은 폼페이아누스는 암살에 성공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폼페이아누스뿐 아니라 콰드라투스와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황제의 누이인 루킬라는 카프리 섬으로 추방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다. 로마에서는 무성한 소문들이 돌았다. 근위대는 곧 황제의 의상이 실추된 것이 그의 친구인 사우테루스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사우테루스는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던 근위대장인 파테르누스도 결국 황제에게 보복을 당했다. 파테르누스와 반란자로 의심받던 사람들이 모두 처형되었다. 코모두스는 점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코모두스는 더 이상 사심도 접대하지 않았고 서신도 읽지 않았다. 모든 것은 먼저 아첨꾼 페레니스의 검열을 통과해야 했다.
페레니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궁전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국정 운영은 페레니스가 도맡았고 황제는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 코모두스는 모든 연회장을 쫓아다녔고 술에 취해 궁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수시로 온천을 즐기며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300명의 첩들과 향락을 즐겼다. 그 외에도 코모두스는 300명의 어린 소년들을 사들여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한 명씩 골라냈다. 로마는 칼리굴라, 네로, 비텔리우스, 도미티아누스가 살았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황제의 관기를 참아야 했고 비정상적인 행동에 시달렸다. 황제는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아레나에서 직접 싸우는 일도 있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고 약탈과 번법행위를 밥 먹듯이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크리스피나도 죽였다. 황제의 첩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온갖 희한한 짓들을 따라해야 했다. 코모두스는 원로원 의원들과 부유한 여성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거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페레니스까지 역적으로 몰아세웠다. 군인들은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황제에게 총애를 받은 새로운 인물은 클레안데르였다. 그는 사우테루스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노예 출신이었다. 클레안데르는 선임자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야만 했다. 근위대장은 수시로 바뀌었고 속주지방의 관직은 돈으로만 얻을 수 있었다.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궁 안에서 음모사슬이 얽히고 설켜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 없었다. 게다가 황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숙제양을 필요로 했다. 기근이 들고 식량난이 닥쳤다. 로마에는 폭동이 일어났다. 클레안데르는 군중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죽었다. 궁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 클레안데르와 코모두스의 첩들 중 몇 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모두 처형되었다. 율리아누스와 레길루스가 클레안데르의 후계자로 임명되었으나 그들도 곧 죽임을 당했다. 사형 집행은 끊이지 않았다. 원로원 의원, 공무원, 궁중신하와 그 친척들이 죽어 피바다를 이뤘다. 황제의 관기와 장난에는 한계가 없었다. 원로원은 이런 황제를 비웃었다. 그들은 황제에게 경건한 자라는 뜻의 피우스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코모두스는 펠릭스, 즉 행운아라는 별명도 얻었다. 경건한 행운아 코모두스는 이제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자작극을 꾸몄다. 사람들은 고통과 공포의 황제를 로마의 헤라클레스라 불렀다. 코모두스의 조각상들은 하나같이 헤라클레스처럼 사자털 가죽을 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네로에게 독살당한 브리타니쿠스라 불렀다. 코모두스는 라누비움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죽였다. 과대망상에 빠진 황제의 꿈은 로마를 코모두스의 식민지로 개명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크리스티나로 이름을 바꾼 코모두스의 정부 마르키아가 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다. 원로원 의원은 곧바로 이 제안에 동의했다. 황제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원로원 의원은 코모두스 황제를 아예 신으로 떠받들었다. 코모두스는 계속해서 헤라클레스 흉내를 냈다. 그는 여자 옷을 두르고 사자와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나무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황제는 절름발이들을 뱀으로 변장시키고 화살로 쏴 죽이기도 했다. 아니면 공개석상에 검투사로 등장해 자신이 죽인 적들의 수를 영원히 칭송하게 했다. 황제는 별의별 사람들에게 상스러운 별명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대며 키스를 했다. 궁전을 산책하다 근위대장 율리아누스를 수영장에 던져버린 사건도 있었다. 코모두스는 그가 군중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춤을 추게 했다. 황제는 항상 목욕하면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았다. 화가가 코모두스의 애인 마르키아를 아마존의 모습으로 그리자 황제는 덩달아 자신을 아마조니우스라 부르게 했다. 그는 달력의 12달을 자신의 이름과 별명으로 개명하려고 했다. 로마는 코모두스의 놀이터였다. 어느 날 코모두스 황제는 도시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근위대장 라이타스가 마지막 순간에 황제를 설득하고 그의 계획을 뒤로 물렸다. 라이타스는 로마에게 위협이자 고통인 코모두스 황제를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마르키아와 친밀한 음모를 꾸몄다. 처음에는 황제에게 독약을 먹였지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황제의 경기 파트너였던 나르키수스를 동원했다. 그는 황제를 목 졸라 죽였다.